야, 이게 같은 년아. 너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엉? 와장창. 날카로운 파여름이 인제군 서하면 천도리의 고요한 아침을 찢어발겼다. 육군 제12보병사단 예하 연대 작전 참모실. 굳게 닫힌 철문 밖으로 박대근 대령의 고함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복도를 지나던 행정병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췄지만 누구 하나 문을 열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저 안은 지금 지옥이었다. 사무실 안은 난장판이었다. 뜨거운 믹스커피가 바닥에 쏟아져 김을 내뿜고 있었고 결제판들이 흉기처럼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난장판 한가운데 작전과장 강지한 소령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정복 치마 위로 누런 커피 자국이 튀어 있었지만 강지한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해? 네 눈에는 내가 지금 짖는 게로 보여. 박대근 대령은 술이 덜 깬 벌건 눈으로 강지한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다. 역한 알코올 냄새와 담배 쩐내가 훅 끼쳐왔다.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 듣고 있다는 년이 보고서를 이따위로 써와? 이게 보고서야? 내 일기장이지. 박 대령은 손에 들고 있던 A사 용지 뭉치를 강지한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칼날처럼 강지한의 뺨을 스치고 허공에 흩날렸다. 사실 그 보고서는 완벽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보고서 맨 마지막에 첨부된 부대 운영비 사용 내역이었다. 강지한이 박 대령이 횡령한 내역을 은근슬쩍 기타 예비비 항목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비고란에 지휘관 활동비 초과 사용분에 대한 소명 필요라고 적어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박 대령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야, 강지한. 너 육사수석이라며. 머리가 좋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매기는 거냐? 감찰이라도 찌르겠다는 거야 뭐야? 규정상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기재했을 뿐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규정? 또 그놈의 규정. 박 대령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책상 위에 걸터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금연구역인 사무실 안에서 그것도 부하 장교의 얼굴 앞에서 뻔뻔하게 불을 붙였다. 후. 희뿌연 담배 연기가 강지한의 얼굴을 덮쳤다. 강지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지한아, 오빠가 인생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하는데 말이야. 박 대령의 말투가 갑자기 능글맞게 변했다. 기분 나쁜 변주였다. 여자가 너무 똑똑한 척하면 매력 없어. 남자들은 말이야 좀 멍청하고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한다고. 너처럼 눈에 도끼 품고 뻣뻣하게 구는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냐? 응? 너 34이지? 밤마다 외롭지도 않아? 명백한 성희롱. 강지한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AI처럼 차가웠다. 업무와 무관한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어휴, 무서워라. 이것 봐. 또 정색하는 거. 야, 내가 틀린 말했냐? 너 솔직히 말해봐. 육사에서 성적 잘 받은 거, 그거 다 교수들한테 꼬리 쳐서 받은 거 아니야? 여자라고 점수 더 줬겠지. 선을 넘었다. 강지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박 대령은 강지한의 반응을 즐기듯 담뱃재를 바닥에 툭툭 털었다. 그 재가 강지한의 구두 코 위로 떨어졌다. 치워. 내 담뱃재 네 손으로 치우라고. 안 들려? 박 대령이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였다. 강지한은 잠시 침묵했다. 1초, 2초, 3초.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구두 위에 재를 털어내고 바닥에 떨어진 재까지 닦아냈다. 굴복이 아니었다. 더러운 것을 치우는 청소부의 마음가짐이었다.
그 모습을 본 박 대령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래, 진작 그렇게 기일 것이지. 여자는 역시 바닥을 닦을 때가 제일 잘 어울려. 안 그래? 강지아는 다시 일어나 정자세로 섰다. 그녀의 눈빛이 아까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청소 끝났습니다. 보고서는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소명 자료는 참모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박 대령의 웃음기가 뚝 끊겼다. 뭐? 이 미친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차기 장군 준장 영순이 박대근이야. 이번 심사만 통과하면 너 같은 건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강지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례를 붙인 뒤 문을 열고 나갔다. 야, 만서? 강지안. 등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유리잔 깨지는 소리를 뒤로 한 채 강지아는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 창문 너머로 인재의 설산이 보였다. 영하 20도의 혹한보다 등 뒤에 저 인간이 뿜어내는 악취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 강지아는 복도 구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거울을 보았다. 치마에 묻은 커피 자국. 그녀는 손수건에 물을 적셔 자국을 벅벅 문질렀다. 마치 박대근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듯 거칠게. 개자식. 거울 속 그녀의 눈에 시퍼런 불꽃이 일었다. 박대근은 몰랐다. 강지안이 손수건으로 바닥을 닦을 때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강동혁 중장이 이번 진급심사위원장과 막역한 사이라는 사실을.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필요는 없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강지아는 축축해진 손수건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다시 냉철한 AI의 가면을 썼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사단장 주관으로 열린 동계작전 준비 태세 보고회. 대회의실은 별들의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사단장을 비롯해 연대장, 대대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이번 보고회는 박대근 대령에게 있어 장군 진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박 대령은 단상에 올라 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번 혹한기 훈련의 핵심은 선제적 타격과 유기적 보급입니다. 제가 착안한 이 스파이더 보급로 개념은 산악 지형이 험한 인제 지역의 특성을 완벽하게 역이용한 전술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보급로 지도가 띄워져 있었다. 사단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 대령. 자네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대단하군. 미군 교범보다 더 실전적인데? 감사합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고민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제가 직접 현장 답사까지 다녀왔습니다. 박 대령은 뻔뻔하게 가슴을 펴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회의실 맨 뒷자리 어둠 속에 앉아 노트북을 조작하던 강지안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눌렀다. 저 스파이더 보급로 개념은 강지안이 지난달 휴가까지 반납하고 인제군 야산 15곳을 직접 발로 뛰며 만든 데이터였다. 현장 답사는커녕 박 대령은 그 시간에 읍내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안은 침묵했다. 지금 여기서 저건 제 아이디어입니다라고 외쳐봤자 돌아오는 건 조직의 융화를 깨는 이기적인 장교라는 낙인뿐일 터였다. 군대는 그런 곳이었다. 계급이 곧 진실인 곳. 회의가 끝나고 사단장은 박 대령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 대령, 이번 진급 심사 기대해보게. 내 추천서에 아주 굵게 한 줄 써주지. 충성. 감사합니다. 사단장님을 위해 뼈를 묻겠습니다. 박 대령의 입이 귀에 걸렸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 박 대령은 개선 장군처럼 굴었다. 그는 건배사를 제의하며 소주잔을 높이 들었다.
자, 이번 훈련 성공과 나이. 좋은 소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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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혔다. 강지아는 구석 자리에서 사이다 잔만 만지작거렸다. 박 대령의 시선이 뱀처럼 강지안을 향했다. 어이 강소령. 표정이 왜 그래? 상관이 칭찬받는 게 배 아파? 술 기운이 오른 박 대령이 시비를 걸어왔다.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말로만? 야, 빈말이라도 좀 웃으면서 해라. 그러니 남자가 없지. 너 내가 팁 하나 줄까? 여자는 말이야, 능력보다는 내조야. 어디서 잘난 척하지 말고 나처럼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밥이나 짓고 애나 낳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또 시작이었다. 밥 먹듯 튀어나오는 성차별 발언. 주위 남성 장교들이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박 대령을 말리지 않았다. 그는 곧 장군님이 될 몸이었으니까. 참모님 취하셨습니다. 안 취했어. 야, 강지안. 솔직히 말해서 저 보고서 네가 썼다고 떠벌리고 싶지? 근데 어쩌냐? 결재권자는 나야. 꼬우면 너도 진급하든가. 아, 못하려나? 넌 기가 너무 세서 별들이 싫어하거든. 박 대령이 낄낄거리며 옆에 앉은 대위에게 동의를 구했다. 야, 김대위, 너 같으면 강소령 같은 여자랑 살겠냐? 무서워서 살겠어? 아, 하. 과장님이 좀 카리스마가 있으시긴 하죠. 김대위가 난처하게 웃었다. 강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앉아. 누가 가래? 박 대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 술잔 비었잖아. 따르고 가. 강지아는 박 대령을 내려다보았다. 박 대령은 턱으로 술병을 가리켰다. 술 시중을 들라는 명령이었다. 강지아는 술병을 잡았다. 그리고 박 대령의 잔에 술을 따랐다. 철철 넘쳐서 식탁보를 적실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야, 넘치잖아. 죄송합니다. 수전증이 있어서. 강지아는 텅 빈 소주병을 탁 내려놓고 경례를 붙였다. 내일 뵙겠습니다. 회식장을 빠져나오는 강지안의 등 뒤로 박 대령의 쌍욕이 날아와 꽂혔다. 저 싸가지. 야, 너 내일 출근하면 죽었어. 내가 아주 굴려버릴 거야. 강지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USB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회의 때 박 대령이 발표한 자료의 원본 파일. 생성 날짜와 작성자 캥지연이 명확히 박혀 있는 디지털 증거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저 인간을 확실하게 보내버리려면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11월의 마지막 날. 운명의 장군 진급 심사 발표일. 인제군에는 폭설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세상이 하얗게 갇혔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용광로처럼 끓고 있었다. 오전 10시. 국방부 인트라넷에 공지가 떴다. 박대근 대령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명단 스크롤을 내렸다. 김철수, 이영민, 최상호. 없었다. 박대근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게 뭐야? 왜 내 이름이 없어? 누락이라니? 내가 누락이라니. 박 대령은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믿을 수 없었다. 사단장 추천서도 받았고 윗선의 로비도 칠 만큼 쳤다. 그런데 탈락이라니. 그는 곧바로 인사사령부에 있는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떨어져? 아, 대근아. 그게 이번에 3군단장님 입김이 좀 셌어. 군단장님이 지휘관의 인성을 엄청 강조하셨거든. 내가 평소에 부하들한테 좀 막대한다는 소문이.
뭐? 소문? 어떤 새끼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그리고 이번에 여군 장교들 발탁 비중이 늘었어. TOTO 조정하느라 내가 밀린 감도 있고.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박 대령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인성? 여군 TO? 그의 충혈된 눈이 번뜩였다. 모든 분노의 화살이 한 사람에게 꽂혔다. 강지한. 평소 뻣뻣하게 굴어서 내 평판을 깎아먹은 년.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내 자리를 뺏어가니라고 착각하는 년. 강지한. 이 죽일 년. 그날 밤. 박 대령은 만취 상태로 부대에 복귀했다. 위병소 근무자가 경례를 했지만 그는 차를 몰고 돌진하듯 위병소를 통과했다. 쾅! 본청 건물 앞에 차를 처박은 박 대령은 비틀거리며 내렸다. 한 손에는 반쯤 비어있는 양주병이 들려 있었다. 강지한, 나와, 나오라고. 고함 소리에 당직 근무자들이 뛰쳐나왔다. 참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 다 꺼져. 박 대령은 당직 사관을 밀쳐내고 지휘 통제실로 난입했다. 마침 강지한은 상황실에서 폭설로 인한 제설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작전과장, 너 이리 와봐. 박 대령이 강지한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강지한은 침착하게 반보 뒤로 물러섰다. 박 대령은 허공을 가르고 책상에 부딪혔다. 참모님, 진정하십시오. 병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 박 대령은 숨을 헐떡이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다. 그 중에는 강지한이 결재를 올린 동계 전술 훈련 계획서도 있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박 대령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구둣발로 지시겼다. 야, 강소령. 네 같은 여군 때문에 군대가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냐? 드디어 터졌다. 그가 품고 있던 열등감과 혐오가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 너희들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집 짜는 거? 남자들한테 꼬리치는 거? 내가 니들 때문에 30년 군 생활을 망쳤어. 강지한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제 탓이 아닙니다. 참모님의 무능 탓입니다. 그 한마디는 박 대령의 이성을 완전히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뭐? 무능? 야, 그냥 저 어디 비실한 놈 만나서 시집가서 바가지나 긁으며 살아. 왜 여기 와서 설치냐고. 박 대령의 눈에 책상 위 두꺼운 크리스털 재떨이가 들어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움켜쥐었다. 묵직했다. 강지한도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의 온몸 근육이 긴장했다. 죽어. 그냥 다 죽어버려. 박 대령이 재떨이를 치켜들었다. 군대에서 나한테 처맞지나 말고 눈 깔아. 휙. 살인적인 속도로 재떨이가 강지한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피해.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상황실을 울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얀 상황실 바닥 위로 붉은 선혈이 후두둑 떨어졌다. 강지한이 비틀거렸다. 그녀의 왼쪽 얼굴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악귀처럼 변한 박 대령을 노려보았다. 실수하신 겁니다. 강지한의 손목에서 스마트워치의 녹음 종료 알림이 작게 울렸다. 띠링.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의무대 불러. 당직 사관의 비명이 지휘 통제실을 울렸다. 강지한 소령은 왼쪽 얼굴을 감싸 쥔 채 비틀거렸다.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선혈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하얀 상황판 바닥을 적셨다. 박대근 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산산조각 난 크리스털 잿더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순간 술이 확 깨는 듯한 서늘한 공포가 그의 등골을 스쳤다.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었다. 특수상해, 아니 자칫하면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진급 누락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 이 사건은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었다. 박 대령의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갔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덮어야 한다. 야, 문 잠가. 박 대령이 고함을 질렀다. 아무도 못 나가게 해. 상황실 문 폐쇄해. 당직병들이 겁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뭐해? 내 말 안 들려? 헌병대 부르지 마. 이건 사고야. 훈련 중에 일어난 단순 안전사고라고. 박 대령은 피를 흘리는 강지안에게 다가갔다. 걱정이 아니었다. 협박을 위해서였다. 강소령, 너 잘 들어. 이건 네가 넘어져서 다친 거야. 알았어? 훈련 준비하다가 빈혈로 쓰러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거라고. 강지아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박 대령을 노려보았다. 피범벅이 된 입술이 달싹였다. 미치셨습니까? 뭐? 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너랑 나랑 여기서 공멸하자는 거야? 내가 옷 벗으면 너는 무사할 것 같아? 상관 모해죄 하극상으로 너도 끝장이야. 그때 철문이 열리고 의무대 요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비켜. 환자 이송합니다. 강지안이 실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박태령은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러다 번뜩이는 눈으로 정보통신 장교인 최 대위를 쳐다봤다. 최 대위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최 대위. 예. 참모님. CCTV. 지워. 예. 하지만 상황실 CCTV는 국방부 서버로 자동 전송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우라고. 서버 접속해서 로그 기록까지 싹 다 밀어버려. 정전되어서 녹화 안 됐다고 보고서 써. 안 그러면 너도 공범이야. 방관죄도 죄인 거 알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최 대위는 울상을 지으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딸깍딸깍. 엔터키 한 번에 강지안이 피를 흘리던 그 순간의 영상이 디지털 공간에서 삭제되었다. 박 대령은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충성. 사단장님. 접니다. 박 대령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전과장이. 강소령 그 친구가 훈련 준비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자해 소동을 좀 벌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리려다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목격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인제군의 밤은 깊었고 진실은 눈보라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다. 의무대 응급실. 강지아는 마취 없이 상처를 봉합했다. 찢어진 부위가 깊어 30바늘을 꿰매야 했다. 흉터가 남겠습니다. 안면부라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군의관의 말에 강지아는 거울을 보았다. 왼쪽 관자놀이부터 광대뼈까지 이어지는 지네 같은 꿰맨 자국. 그녀는 휴대폰을 찾았다. 주머니에 넣어뒀던 휴대폰과 스마트워치가 없었다. 제 소지품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작전 참모님께서 챙겨가셨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압수한다고. 강지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녹음 파일. 그녀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됩니다.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간호장교의 만류를 뿌리치고 강지아는 복도로 나갔다. 하지만 의무대 입구에는 이미 건장한 병사 2명이 지키고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참모님 지시로 면회 및 외출 금지입니다.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감금이었다.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철저한 고립. 강지아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쿵소리와 함께 봉합된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박대근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훨씬 더 더러운 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온했다.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박대령이 뿌려놓은 독이 퍼지고 있었다. 강지아는 심신미약 및 정서불안이라는 명목으로 보직 해임 대기 발령을 받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숙소 BOQ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었다. 휴대폰과 노트북은 모두 압수당한 상태였다. 그녀가 갇혀있는 동안 박대령은 여론전을 시작했다. 강소령 걔 원래 좀 이상했잖아. 육사 때부터 독종이라고 소문났었대. 진급 안 될까봐 박 대령님한테 덮어 씌우려고 쇼한 거래. 자기가 넘어져 놓고 재떨이 맞았다고 거짓말한다며. 병사식당, 흡연장, 간부 숙소. 어디를 가도 강지안을 씹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진실을 아는 당직 사관과 병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박 대령이 너희들 군 생활 꼬이고 싶냐며 협박과 회유를 병행했기 때문이었다. 강지아는 숙소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까? 아마 모를 것이다. 박 대령 라인이 사단 보고 체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군단 사령부로 올라가는 보고서는 작전과장의 개인적 일탈 및 안전사고로 조작되었을 게 뻔했다. 똑똑.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십니까? 나야. 김대위. 법무관 김영훈이 아니었다. 작전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배 김대위였다. 문을 열자 김대위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과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보다시피. 근데 여긴 어떻게 왔어? 박 대령이 출입 금지시켰을 텐데. 아, 몰래 왔습니다. 이거, 죽이랑 약입니다. 김대위는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강지안의 눈을 피했다. 죄책감이 서린 얼굴이었다. 김대위, 너 그날 상황실에 있었지? 강지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대위의 어깨가 움찔했다. 봤잖아. 박 대령이 나한테 욕하고 재떨이 던지는 거. 증언해 줄 수 있어? 헌병대 수사 시작되면 사실대로만 말해줘. 김대위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뭐?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관사도 배정받아야 하고 장기 복무 심사도 코앞입니다. 박 대령님이 이번에 자기 편 들어주면 근무평정 최고 등급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과장님 편 들면. 김대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그냥 과장님이 한 번만 굽혀주시면 안 됩니까? 가서 박 대령님께 잘못했다고 빌면 없던 일로 해주신답니다. 강지아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빌어라.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의의 눈을 감아라.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었다. 나가. 과장님. 내 방에서 나가. 더 듣고 싶지 않아. 김대위가 도망치듯 나간 후 강지아는 쇼핑백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비참함이 밀려왔다. 철저히 혼자였다. 그때 창문 틈으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날아들어왔다. 김대위가 나갈 때 문틈에 끼워놓고 간 것이 아니었다. 밖에서 누군가 던진 것이었다. 강지아는 쪽지를 펼쳤다. 오늘 밤 11시. 후문 위병소 근무자 교대 시간. 3분 빕니다. 당직병 1병 최민수. 유일하게 양심이 살아있는 병사가 있었다. 강지안을 엄마처럼 따르던 작전과 행정병 민수였다. 탈출 기회였다.
강지아는 결심했다. 이대로 갇혀서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군 생활을 끝낼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오기 전에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했다. 삭제된 CCTV, 압수당한 녹음기,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박대근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실물 증거가 필요했다. 그가 횡령한 돈을 관리하는 비밀 장부.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강지아는 짐작하고 있었다. 박 대령이 술에 취할 때마다 자랑처럼 떠들던 말. 내 보물 1호는 말이야, 마누라가 아니라 내 골프백이야. 거기 내 인생이 다 들어있거든. 인제 읍내 스크린 골프장. 박 대령의 개인 락커. 밤 11시. 강지아는 환자복 위에 검은색 깔깔 이방한 내피를 껴입고 창문을 넘었다.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상처를 난도질하는 것 같았지만 복수심이 고통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후문으로 달렸다. 최민수 일병이 일부러 위병소 차단기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고맙다 민수야. 강지아는 부대를 빠져나와 읍내로 향하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인적 드문 시골길에 차는 없었다. 그녀는 달렸다. 찢어진 얼굴에 고통을 씹어 삼키며 어둠 속에 설원을 미친 듯이 달렸다. 인제 읍내의 밤거리는 한산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이글 스크린 골프 간판만은 네온 사인을 번쩍이고 있었다. 강지아는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육사 시절 유격 훈련 조교로 활동했던 그녀에게 2층 높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창문을 따고 들어간 내부는 어두웠다. 그녀는 휴대폰 플래시 대신 미리 챙겨온 라이터 불빛에 의지해 라커룸을 뒤졌다. VIP1. 박대근. 금색 명찰이 붙은 라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강지아는 머리핀을 이용해 능숙하게 잠금을 해제했다. 덜컥. 라커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캘러웨이 골프백이 서 있었다. 강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골프백 지퍼를 열었다.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 비닐로 꽁꽁 싸맨 검은색 수첩과 USB 메모리가 보였다. 찾았다. 박대근의 목을 죄롤감이. 이 안에는 그동안 그가 부식비를 빼돌리고 공사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다. 강지안이 수첩을 품에 넣고 돌아서려는 찰나였다. 탁! 갑자기 라커룸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우리 강소령님 아니신가? 비릿한 목소리. 강지안이 굳은 채 고개를 돌렸다. 입구에는 박대근 대령이 야구 방망이를 든 건달 2명과 함께 서 있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쥐새끼가 쥐약을 먹으러 올 줄 알았지. 내가 설마 그 중요한 걸 허술하게 놔뒀을까봐? 함정이었다. 민수가 보낸 쪽지. 그것조차 박 대령이 파놓은 덫이었을까? 아니면 민수의 호의를 박 대령이 역이용한 것일까? 타령의 민간시설 무단 침입에 절도 미수까지. 야, 이제 너는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콩밥 좀 먹어야겠다. 박 대령이 손짓했다. 잡아. 반항하면 다리가 부러져서 넘어졌다고 보고하면 되니까. 건달들이 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다가왔다. 강지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 넣었던 수첩을 꺼내 흔들었다. 이게 가짜라고?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그녀가 수첩을 펼치려는 신용을 하자 박 대령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진짜다. 박 대령의 반응이 말해주고 있었다. 저건 진짜 장부였다. 함정은 맞았지만 미끼로 쓴 장부 자체는 진품이었던 것이다. 박 대령의 오만함이 부른 실수였다. 뺏어. 당장 뺏어. 박 대령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건달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붕. 강지아는 상체를 숙여 몽둥이를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건달의 오금을 강하게 걷어찼다. 윽! 건달이 무릎을 꿇자 강지아는 그의 명치를 정권으로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강지안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얼굴에 상처가 터져 피가 시야를 가렸다. 두 번째 건달이 뒤에서 그녀의 양팔을 결박했다. 이 독한 년이. 박 대령이 직접 달려들어 강지안의 배를 걷어찼다. 강지안이 고통에 몸을 웅크렸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 대령은 잽싸게 수첩을 주워 챙겼다. 하하. 그러니까 얌전히 있지 그랬어. 여자가 힘 좀 쓴다고 설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박 대령은 쓰러진 강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이제 끝이야. 넌 여기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고 내일 아침이면 뉴스에 나올 거다. 여군 장교 도박 빚 때문에 상관 금품 갈취 시도 뭐 이런 제목으로. 박 대령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강지안의 얼굴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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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입구의 강화 유리가 박살났다. 동작 그만. 전원 무기를 버려라.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헌병 특임대 SDT가 들이닥쳤다. 그들의 총구는 강지안이 아니라 박대근 대령을 겨누고 있었다. 박 대령이 멍하니 입을 벌렸다. 뭐야? 너희들 내가 불렀어? 아니, 난 경찰 불렀는데? 그리고 특임대원들 뒤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 하지만 그 서늘한 눈빛은 누구보다 군인다운 남자. 법무관 김영훈 대위였다. 박대근 대령님,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뭐? 네가 뭔데 날 체포해? 이 새끼들이 돌았나? 김영훈은 안경을 고쳤으며 강지안을 일으켜 세웠다. 피투성이가 된 강지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 대령을 보았다. 내가 말했지. 안 끝났다고. 사실 강지안은 부대를 탈출하기 직전 공중전화로 김영훈에게 암호를 남겼었다. 골프장 11시. 함정일 확률 90%. 헌병대 말고 상급 부대 감찰 요원 대동에서 와. 김영훈은 군단 헌병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 직할 수사대를 끌고 온 것이었다. 박 대령의 손이 닿지 않는 유일한 조직.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이 새끼들아. 박 대령이 발악했지만 특임대원들은 그를 바닥에 짓누르고 수갑을 채웠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라커룸에 울려 퍼졌다. 강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핏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다. 장부는 박 대령의 주머니에 있고 그는 아직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거물 아버지가 오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실. 철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박대근 대령은 뻔뻔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헌병 특임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싸움의 승자라고 믿고 있었다. 야, 김영훈 대위.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부터 옷 벗길 거야. 그리고 강지한 그녀는 무고죄로 아주 콩밥을 먹여줄 거고. 김영훈 법무관은 묵묵히 조서를 꾸미고 있었다. 박 대령의 믿는 구석은 확실했다. 자신의 뒤를 봐주는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라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비자금 장부가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불법 침입으로 인해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법리적 맹점 때문이었다. 변호사 불러. 내 변호사 오기 전까진 한마디도 안 해. 박 대령이 책상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릴 때였다. 수사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왔다. 김대위, 잠깐 나와보게.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지금 군단장님이 오셨네. 헬기 타고.
바로 이쪽으로 오고 계셔. 박 대령의 귀가 번쩍 뜨였다. 군단장? 강동혁 중장? 그는 쾌재를 불렀다. 강동혁 중장은 원칙주의자로 유명했다. 부하가 민간업장에 무단 침입해서 상관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을 알면 강지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크하,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군단장님이 직접 조지러 오셨구만. 야, 문 열어. 군단장님께 내가 직접 보고 드린다. 잠시 후 수사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뚜벅뚜벅. 군화 소리와 함께 별 3개가 박힌 정모를 쓴 강동혁 중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군단 감찰 참모와 헌병 대장이 수행하고 있었다. 강 중장의 표정은 시베리아 동토처럼 차가웠다. 박 대령은 벌떡 일어나 수갑찬 손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 억울합니다. 저 강지안 소령이 도박 빚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제 돈을 훔치러 왔습니다. 제가 그걸 막으려다. 앉아. 강 중장의 짧은 한마디에 박 대령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강 중장은 박 대령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석 의자에 앉아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강지안에게 다가갔다. 강지안의 몰골은 처참했다. 얼굴의 봉합수술 부위는 다시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입술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소령 강지안. 강지안은 일어나려 했지만 강 중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천천히 딸의 얼굴에 손을 뻗었다. 거친 손가락이 딸의 찢어진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상처가 깊군. 견딜만합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수만 가지 감정이 오갔다. 박 대령은 그 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끼어들었다. 군단장님, 저거 다 쇼입니다. 자해 공갈이라니까요. 저 여자가 평소에도 행실이 아주. 박대근. 강 중장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 담긴 살기에 박 대령은 숨을 멈췄다. 자네는 내 부하의 얼굴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입으로 뱉는다는 게 고작 자해 공갈인가? 아니, 팩트가 그렇습니다. 저 여자가 근본이 없어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 그렇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 쾅! 강 중장이 수사관의 철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책상이 우그러질 듯한 굉음이 울렸다. 수사실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가정교육? 강 중장은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 내가 딸년 교육을 좀 독하게 시키긴 했지. 계급장 떼고 붙어도 이길 실력을 키우라고. 부당한 명령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복하지 말라고. 박 대령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딸년? 지안아. 강 중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예, 아버지. 강지안의 대답. 순간 박 대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지안이 쓰리스타의 딸이라고. 육사수석의 707뺨치는 체력을 가진 그 독종 소령이. 아버지. 박 대령은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어떤 집안의 영린을 건드렸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강 중장은 주저앉은 박 대령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선고했다. 군단 헌병대장 그리고 조사본부 수사관. 예. 이 사건 군단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 직할로 넘긴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성한 군복을 입고 양아치 짓을 한 죄를 묻겠다. 강 중장은 박 대령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손으로 꽉 쥐었다. 그리고 거칠게 뜯어버렸다. 두둑.
실밥이 터지며 계급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너는 군인도 아니다.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박 대령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계급장과 자신을 내려다보는 부녀의 서늘한 눈빛을 번갈아 보며 덜덜 떨 뿐이었다. 완벽한 힘의 차이. 이것이 진짜 권력이었다. 박대근 대령의 구속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 재산을 털어 국내 최대 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증거 불충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걸로 갑니다. 변호사의 전략은 더러웠다. 강지안이 골프장에 침입해 가져온 장부와 USB는 절도로 얻은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또한 재떨이 사건의 CCTV가 삭제되었으므로 직접적인 폭행 증거가 없다고 우겼다. 군사법원 제1호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3군 단장 딸 하극상 조작 사건이라는 타이틀은 국민적인 어그로를 끌기에 충분했다. 피고인석의 박대근은 말끔한 수의를 입고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기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대근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인은 30년간 국가에 충성한 군인입니다. 피해자 강지안 소령은 상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장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독수독 과위법학에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의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합니다. 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강지안이 불리해지는 분위기였다. 그때 군 검찰관석에 앉아있던 김영훈 대위가 일어났다. 반론 있습니다. 김영훈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피고인 측은 장부가 불법 취득물이라 주장하지만 검찰은 장부 외에 또 다른 직접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영훈은 증인석을 가리켰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들어왔다. 박대근 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박 대령과 결탁했던 건설업체 사장이었다. 박 대령에게 토사구팽당해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강지안 측에 붙은 것이었다. 증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금 3억 그리고 골프채 세트. 다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시켰습니다. 증인의 폭로에 박 대령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장부가 증거 능력이 없더라도 뇌물 공여자의 자백이 있으면 게임은 끝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끈질겼다. 좋습니다. 뇌물건은 그렇다 치고 핵심인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합니다. 재떨이를 던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겁니다. 박 대령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강소령 저 여자가 절 모함하는 겁니다. 강지안이 증언대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붉은 흉터가 선명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강지안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스마트워치 녹음 파일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저것도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생해보세요. 법정의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그날 밤의 진실이 흘러나왔다. 야, 강소령. 네 같은 여군 때문에 군대가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냐?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명백한 성차별 발언. 야, 그냥 저 어디 비실한 놈 만나서 시집가서 바가지나 긁으며 살아.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저게 군인이냐 쓰레기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 대령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군대에서 나한테 처맞지나 말고 눈 깔아. 휙, 퍽, 쨍그랑. 타격음과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강지안에 억눌린 신음소리까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폭행의 현장이었다. 강지안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진술을 했다. 피고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군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그녀는 방청석을 그리고 재판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여자이기 전에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겠다는 신념과 능력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 부하의 인격을 살해하고 계급이라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흉터는 그녀가 자신의 뺨을 가리켰다. 저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썩어빠진 군대 내 부조리가 남긴 상처입니다. 부디 정의로운 판결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는 없었다. 대신 숙연한 침묵과 훌쩍이는 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판결 선고일. 피고인 박대근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아울러 군인사법에 의거 제적을 명하며 횡령한 공금 3억 5천만 원을 전액 추징한다. 땅. 박 대령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안 돼. 내 연금, 내 인생. 강지안 이 독한 년. 그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추태를 부렸다. 강지안은 그 모습을 덤덤하게 지켜보았다. 승리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박대근 대령의 몰락은 처참했다. 징역 5년형이 확정되자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군인 연금은 박탈당했고 횡령금 추징을 위해 남은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 그는 감옥이라는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이 던졌던 재떨이보다 더 아픈 현실을 매일 밤 곱씹어야 했다. 반면 강지안의 이야기는 부대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다. 뉴스와 유튜브, SNS는 강지안 신드롬으로 뜨거웠다. 3스타 딸 숨기고 최전방 복무. 부조리와 맞선 참군인 박대근 대령 갑질 녹취록 공개. 국민 공분 강지안 소령, 민사소송 승소금 전액 기부 결정. 박 대령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배상금 2억 원. 강지안은 그 돈을 1원도 쓰지 않고 전액을 천안함 재단과 순직 조종사 유가족 돕기 모금에 기부했다. 인제군 부대 앞에는 강지안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을 이었다. 어느 날 강지안은 기부 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로 휴가를 나왔다. 그녀가 사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자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저분 뉴스에 나온 강소령님 아니야? 맞네. 얼굴에 흉터. 와, 실물이 훨씬 멋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강지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소령님, 고마워요. 내 아들도 군대가 있는데 소령님 같은 분이 계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지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독종, AI, 노처녀가 아니었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웅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안은 아버지 강동혁 중장과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허름한 삼겹살집이었다. 한 잔 받거라. 아버지가 소주를 따랐다. 강지안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다. 고맙다 지안아. 예. 내가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내 부하 중에 너 같은 군인이 있다는 게 고맙다. 이번 일로 군 기강이 많이 바로잡혔어. 내가 썩은 살을 도려낸 덕분이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최고의 칭찬이었다. 강지안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쓴 소주가 달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버지, 저 저녁 안 합니다. 강지안의 눈이 빛났다. 이번 사건으로 제가 유명해졌다고 해서 꽃보직으로 갈 생각 없습니다. 저 다시 인제로 돌아갈 겁니다. 거기 제 병사들이 기다립니다.
강 중장은 껄껄 웃었다. 그래야 내 딸이지. 그래야 강지안이지. 그때 식당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군내 부조리 척결과 정의 실현에 앞장선 강지안 소령에게 보국 훈장을 수여하고 특별 오찬에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강지안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흐뭇하게 삼겹살을 뒤집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싸웠던 그녀. 계급장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고위 장성들과 국무위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사회자의 묵직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다음은 보국 훈장 3일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육군 제12보병사단 소령 강지안. 앞으로. 강지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가 입은 정복은 티끌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다. 그녀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했다. 단상 중앙에는 대통령이 온화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다. 강소령.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녀의 왼쪽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다.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훈장보다 그 위, 그녀의 왼쪽 뺨에 남은 붉은 흉터에 머물렀다. 재떨이에 맞아 찢겨나갔던 살점은 아물었지만 그 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흉터는 이제 수치가 아니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군인의 용기를 증명하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영광의 상처였다. 강소령의 용기가 대한민국 군대에 썩은 환부를 도려냈습니다. 이 흉터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표상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두 손으로 강지안의 손을 꽉 잡았다. 강지안은 목이 메어왔지만 군인답게 씩씩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그 박수 소리 너머로 맨 앞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강동혁 3군단장. 평생을 무뚝뚝한 경상도 군인으로 살아온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는 딸과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상관이 부하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이었다. 강지안도 눈시울을 붉히며 마주 경례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제 힘으로 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영빈관 뜰에서 다과회가 열렸다. 국방부 장관이 다가와 강지안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강소령. 이번에 육군본부 정책실로 오는 게 어떤가? 자네 같은 인재가 야전에서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상처 치료도 좀 더 하고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나?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전방의 추위와 고통에서 벗어나 승진이 보장된 꽃보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다. 박대근 같은 인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강지안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장관님, 과분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전방 체질인 것 같습니다. 허허, 그런가? 그래도 인제는 너무 춥지 않은가? 춥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추운 곳을 지켜야 따뜻한 이곳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제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장관은 멍하니 강지안을 바라보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역시 강동혁 장군 딸답구만. 그래, 알겠네. 자네 뜻대로 하게. 그날 밤
강지아는 아버지의 관용차를 타지 않고 고속버스를 타고 인제로 향했다. 화려한 서울의 불빛이 차창 뒤로 멀어지고 다시 익숙한 어둠과 설산이 그녀를 반겼다. 인제 터미널에 내리자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다. 영하 25도.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혹한이었지만 강지아는 오히려 그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돌아왔다. 부대 위병소 앞에 도착하자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과장님. 충성. 작전과장님 복귀하셨습니까? 병사들의 경례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피하던 독사 과장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지켜준 우리 과장님이었다. 강지아는 훈장이 든 케이스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래. 별일 없었나? 예. 작전과 이상 무. 그리고 행보관님이 과장님 오시면 드시라고 군고구마 구워 놓으셨습니다. 강지아는 피식 웃었다. 사무실로 들어오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박대근 대령이 쓰던 참모실 책상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그 자리엔 성실하고 온화하기로 소문난 신임 참모가 와 있었다. 공기는 맑아졌고 부조리는 사라졌다. 병사들은 더 이상 횡령을 걱정하지 않고 배불리 밥을 먹었고 간부들은 줄 서기 대신 훈련에 집중했다. 강지안이 피 흘리며 싸워서 지켜낸 결과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화려한 정복을 벗고 흙 묻고 낡은 전투복을 입으니 비로소 제 옷을 입은 것 같았다. 컴퓨터를 켰다. 내일 있을 혹한기 전술 훈련 계획을 점검해야 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행정병 최민수 일병이 들어왔다. 그날 밤 강지안에게 쪽지를 건네 탈출을 도왔던 그 병사였다. 과장님, 진짜 서울 안 가십니까? 뉴스 보니까 청와대 가셨다던데. 거기 계시면 편하실 텐데 왜 다시 오셨습니까? 민수가 군고구마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지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민수야. 예, 소령님. 군인은 훈장을 받았을 때 빛나는 게 아니야. 강지아는 창밖을 가리켰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철책선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눈보라를 가르고 있었다. 저 어둠 속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빛나는 거야. 계급장의 무게란 그런 거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남들이 피하는 곳에 제일 먼저 서 있는 것. 민수는 멍하니 강지안을 바라보았다. 흉터가 있는 그녀의 옆모습이 그 어떤 연예인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자, 고구마 다 먹었으면 일하자. 내일 훈련 준비 덜 된 거 있지? 제설 도구 점검 다시 해. 네, 알겠습니다. 역시 과장님 오시자마자. 민수가 투덜거리는 척하며 웃으며 나갔다. 강지아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훈장도 박수갈채도 억대의 배상금도 이 순간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지안 소령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 사단의 작전과장. 창밖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박대근이 던졌던 재떨이 파편처럼 날카로운 눈발이었지만 이제 강지아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도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연병장을 달릴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칠 것이다. 작전과장 소령 강지안, 근무 중 이상 무. 인제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녀가 지키는 최전방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든든했다.